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미중 전략 경쟁과 중경국의 외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我今天所演讲的题目是在美中战略竞争之下，中间国家所扮演的角色跟它地位相关的内容。 예, 특히 이제 지리하고 역사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首先，我先根据地理还有历史的角度来跟各位做介绍。 미국의 역사와 중국의 현대 역사,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바이든 시기에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시진핑의 1대1로 전략의 이 경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我这边首先要介绍的是美国历史，还有中国现代近代史，还有拜登时期的印度太平洋战略，以及中国习近平他近代的对外战略，然后以这四个主题为基础，跟大家做简单的介绍。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중경국들의 이 중간지대에 있는 국가들의 연대와 또 외교의 형태로서 이 공정 외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最后一个部分我会介绍中间国家它在大国之间如何做竞争跟合作，如何进行公正外交，如何进行竞争跟合作。最后部分我会在这个部分做简单的说明。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명백한 이런 운명,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美国人认为说他们对他们自己未来有一个明确的命运、明确的未来，他们相信自己已经有一个未来已经被既定在那个路线上面。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은요, 영국의 이런 군인들 또 불황자들, 죄수들이 개척한 땅입니다. 那个美国还有纽西兰、澳洲这几个地方，早期是英国的那个犯罪者或是流浪者或是相关被流放人士所居住的地方。 호주와 뉴질랜드와 달리 미국인들은 자기들은 이 신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然后美国人认为，除了纽西兰之外，澳洲这个地方是基于新教、基于宗教相关等因素所发展出来的开始的国家。 잉글랜드라든가 네덜란드에서 박해를 받던 이 영국인들이 이 플리머스에 이 메이플로어를 타고 와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이때부터가 역사가 됩니다. 然后这些当初是根据当初美国说法是，这些人是来自英格兰、荷兰还有相关欧洲地区搭乘5月8号的船到美国开垦之后，然后美国历史从那个时候正式开始。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종교인들이 오기 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신교도들이 개척한 역사부터가 미국의 역사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최초의 13개 식민지, 미국 동부에 있는 13개 식민지가 됩니다.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然后根据这些宗教人士他们的说法，其实在新教徒他们来美国之前，历史他们其实是不太去管的，只是他们所谓历史的开始从新教徒来到美国开始开垦开拓的时候，从这个时候开始建立家园，从这个时候开始算还算是美国真实的历史。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세력 다툼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가 7년간 전쟁을 한 다음에 영국은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가 됩니다. 英国跟法国在美国独立之前，曾经有过7年之久的战争。这个战争之后，其实英国后来它的经济因此发生相当大的困难跟危机。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7년 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모두 힘들어집니다. 英国跟法国也因为这7年战争，所以双方都感到相当的疲惫。 그래서 식민 지역에 이 전쟁 동안에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특히나 이 홍차에 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아메리칸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英国跟法国在这段战争期间，他们对于殖民地进行相当多的课税，特别是像红茶这个部分，他们针对红茶这部分课了相当多的税附加税，导致殖民地对于他们的母国的统治方式感到相当的不满。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요, 미국이 장악한 지역은 이 동부에 있는 13개 식민지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美国当初在打赢独立战争的时候，当初所统治的地方只有东部的13个州而已。 예, 영국은 그 13개 식민지만 미국에게 독립을 허용한 게 아니라 지도에서 보시는 그 13개 식민지만큼의 넓이가 되는 1783년도에 세틀먼트 요 지역까지도 전체 미국에게 줍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독립할 때부터 미국은 엄청난 영토를 갖다가 이렇게 물려받게 됩니다. 其实到刚开始，英国它并不是说只是允许13州独立给美国，只是说因为当初在英国统治段时间所统治的范围大概就是这么大，然后这么大的统治的内容之下，他们把那个相关的所有权全部都让渡给美国，所以美国刚开始独立的开始，不仅是这个13州，而且相对而言它是取得相当大的领土的空间控制范围，所以这也是造成美国它当后发展的独立的原因。 미국의 이 독립혁명의 영향으로 프랑스 혁명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유럽의 많은 지역을 침략해 나갑니다. 然后美国独立战争成功之后，其实间接影响到法国独立。法国独立之后，就产生拿破仑执政的时期了。拿破仑执政的时期，其实那个时候的法国，他们曾经到处去侵略夺取周边国家的领土跟土地。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프랑스는요, 루이지애나, 이 그 프랑스의 아메리카 식민지인 루이지애나,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땅을 다시 미국에 팔게 됩니다. 然后法国在拿破仑发动战争之后，其实因为当时因为军费相关的费用的问题，所以当时法国把它在美洲所属的路易斯安那州把它卖给美国。 미국이 실제 프랑스로부터 구입하려고 했던 땅은요, 그 수로, 이 강 수로에 이 물류 이동을 위해서 아주 유리한 그 미국 남부에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뉴 올랜드 있죠? 뉴 올랜드만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매우 싼 가격에 나폴레옹은 루이지애나 전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当初美国只想跟法国购买那个新奥尔良的部分，因为当初美国在购买法国殖民地的考量，是因为希望能够透过水路跟河流达到物流运输的最终目的。但是法国后来卖的土地比原来想象还要大，所以这个时候其实对美国讲，这个实际上是一个相当划算，有造成相当大利益的一个交易。 그리고 멕시코와 전쟁을 통해 가지고요. 그 캘리포니아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뉴멕시코라든가 플로리다 이 땅을 갖다가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멕시코에게 돈을 주고 또 이 땅을 삽니다. 然后美国在经过美国墨西哥的美墨战争战胜之后，墨西哥除了向美国各地赔款之外，美国也从中取得新墨西哥州跟德州、加利福尼亚州等地的以前墨西哥的领土。 1850년대가 되면은요, 아편 전쟁 시기죠. 이때가 되면은 미국이요, 대서양에서 이제는 태평양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在1850年的时候，当时刚好是中国发生鸦片战争的情况，那个时候美国它的发展势力从过去的大西洋发展到西边的太平洋的领域了。 예, 이렇게 미국은요, 유럽에서의 전쟁 시기에 전쟁 물자를 유럽 등에 많이 팔면서 경제력이 성장을 하고 그 돈으로 많은 땅을 매입을 한 아주 행운이 있는 국가입니다. 然后美国那个时候也是相当的幸运，那个时候欧洲发生第4次世界大战，也是欧战的时期。那时候美国它向欧洲国家贩卖相当多的物资，也透过第1次世界大战期间，它获得相当多的战争的财富。所以说对美国来讲，其实这个战争其实某种程度来讲是一个相当幸运的事情。 이러한 그 종교적인 연원에서 시작된 미국, 또
팽창해가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요 Manifest Destiny라고 자신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在美国这段时间，美国在透过二战时期获得经济的扩张，然后在数次的因缘之下，他们扩张了美国的霸权的领土的范围。对美国人来讲，这是他们讲这个段是相当自豪的历史，所以他们叫做 Manifest Dynasty 这个名称来称呼他们这个国家的情况。 예, 그리고 청일 전쟁이 있었던 시기가 되면은요 이미 경제력이요 영국을 넘어서는 세계 제1의 부자 국가가 됩니다. 然后在清日战争的之后，那个美国他们真是超过英国，成为世界上最强大的一个经济体跟国家。 예, 그러나 미국은 세계 제1의 부자인 나라가 되었지만은요 패권, 헤게모니를 그 당시에는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虽然美国那个时候在经济上已经称霸世界第一名，可是，在地区上面的霸权，基本上美国还没有触及到那个范围之内。 예, 유럽에서 제1차 대전이 일어나고 제1차 대전 동안에도 역시 미국은 많은 무기를 팔고 또 급해진 유럽 국가들이요 미국에 무료로 많은 기술을 제공하면서요 미국은 제1차 대전 동안에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在世界第一、第二次世界大战期间，美国除了提供贩卖军事物资相关后勤物资之外，也提供相关技术跟人员资源。而美国在这两次大战期间，其实仅有这段时间的物资贸易来往之下，他们其实获得相当程度的成长跟扩大他的国家。 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또 독일이 멕시코에게 미국을 같이 침략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억울하게 뺏긴 땅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정보를 보내는데 이 정보가 미국에 의해서 도청이 되었습니다. 当初德国在第二次世界大战期间曾经实施过无限制潜艇策略，然后也潜艇无限制策略，然后也曾经私底下跟墨西哥讲说，我们一起合作来攻打美国的后院，这样子的话，你就可以趁机把过去美墨战争所遗失的领土给趁这个时候通通把它找回来。而这段德国跟墨西哥之间的这些私底下的对话，后来被美国给监听到了。 미국이 그래서 제1차 대전 이후에 또 한 번 도약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되지만은요 이때도 헤게모니, 패권 국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虽然说美国透过第一次世界大战跟第四次世界大战之后，它因为经济体的关系成为世界上第一大的国家，可是这个时候它实际上还没有想到如何去称霸地区霸权、角逐地区主导权这个想法。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급해진 영국은요 미국으로부터 군함 50척을 구입하면서요 대서양에 있는 중요한 이 해군 기지들과 섬들을 다 미국에 팔아버립니다. 那个第二次世界大战爆发的时候，因为英国它那时候军力已经相当萎缩，所以它从美国那边获得了50艘军舰，然后相对的，英国它在很多地方的海港跟海军基地也相对的交由美国来利用，而美国去接管这些军事基地。 예, 이제 대서양도 영국의 바다에서 미국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这个时候就本来是英国的大西洋本来是英国影响范围之下的大西洋，也把这个影响力也逐渐变成是美国的影响力之下。 1941년 요 이전에는요,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많은 이 전략적인 섬들이 지도와 같이 일본의 세력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在1941年左右的时候，在亚太地区很多战略据点跟小岛都在日本的影响范围之内。 1941년도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하고 그 뒤부터 미국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 모든 섬들을 지금 현재 일본 세력권에 있는 모든 섬들을 갖다가 미국이
이 장악을 하는데 성공을 해냅니다. 然后在1941年珍珠港事件发生之后，原本因为是在日本影响范围之内，日本是一座掌握小岛。后来因为这个事件之后，慢慢的它的影响力转交为美国所掌握，也由美国人赢得这边的这个地区的掌控权。 영국과 프랑스는 이 국가 패망 위기에 있어서요, 자국의 모든 좋은 과학기술이라든가 또 핵무기 기술을요, 미국에다가 모두 다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然后英国跟法国为了基于安全跟安保关系、安保跟战略关系，所以这段时间他们曾经把他们的核武跟相关技术提供给美国。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요, 독일과 일본으로부터도 모든 좋은 과학기술이라든가 무기 등의 이 기술 체계를 다 미국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然后在第二次世界大战结束之后，日本跟美国当初在战争期间所研发的军事科技，也因为战败的关系，流到美国的身上去。 예, 제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전 세계의 바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모두 미국의 앞바다로 하는 아주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에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然后第二次世界大战之后，美国它掌握大西洋跟太平洋这两个大洋，变成美国的前院跟后院。自此开始，没有任何一个国家可以再次挑战美国当前所拥有的权威跟地位。 경제력이 세계 1위가 된 후에 군사력에서도 세계 1위가 되는 데에는 약 한 60에서 7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在经济大国成为第一位之后，在军事也成为世界第一，在这段成长期间，其实大概花了60到70年左右的时间来造成现在的成果。 예, 이제는 그 미국 대륙에서 미국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게 미국의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이 전 세계를 갖다가 통치하는 것이 미국의 운명이 됩니다. 而从这个时候开始，不仅只是美国所统治的范围，不仅只是在美洲大陆，也包含了大西洋跟太平洋，然後从而在大西洋跟太平洋周边地区也开始纳入美国所影响所统治的范围之内。 예, 미국은 지구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 군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경쟁 상대인 소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패권 국가가 됩니다. 所以美国基本上美国是从它的军事、经济、政治，还有军事、经济、科技，还有各式各样的领域都属于优先地位。这样的情况之下，其实苏联它也没办法与美国互相匹敌、互相抗衡。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바다, 이 대서양과 서유럽을요, 1949년도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들면서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만듭니다. 美国它为了确保大西洋的势力维持范围能够在美国影响范围之内，所以在1941年开始，在1940年代开始就开始在欧洲开始筹建北大西洋公约组织来确保欧洲的安全跟地位。 이 집단 안전 보장이라는 말은요, 지금 서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가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만약에 제3국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은 모두가 우리가 이들을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한 편이 되는 이러한 체제를 갖다가 집단 안전 보장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我这边所提到集体安全是指说，这有相关有周边各国所聚集在一起一个安全的组织。如果万一有第三个国家它对我们其中一个盟国发动攻击的话，这个国家会变成我们这个集体的敌人，我们这集体所有的国家会集体联合在一起去对抗那个第三个敌对国家。这样的行为模式我们就叫做集体安全模式。 국가 주권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군사 주권인데요. 이 군사 주권의 상당 부분이 각국이요 나토에 위임을 했고
나토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자국의 군사 주권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위임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其实，在国家主权里面有一个最重要的元素就是军事主权。然后在欧洲国家来讲，他们的军事主权是移交给北大西洋公约组织，而北大西洋公约组织它主要的掌控影响力最大的是美国。所以说，NATO 北大西洋公约组织在美国影响力之下，换言之，欧洲它的国家主权底下的军事主权是交由美国在帮忙管理。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강국들, 약소국들은요,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에 이러한 나토 체제라든가 EU죠, 유럽 연합을 통해 가지고요, 요 회원국 내에서는 현재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过去英国跟法国在传统上曾经发生过百年战争的历史，互相战争很长一段时间。但是在经过加入 NATO 之后，还有在后来的那个欧盟之后，在欧洲大陆里面目前也是没有发生过任何的欧洲内陆战争。 예, 수백 년간 전쟁을 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이 동시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 소련의 위협에 대처를 했습니다. 因为英国、法国、德国在同时加入 NATO 的关系，所以这个时候他们对于苏联造成相当大的威胁。 소련 붕괴 이후에는요, 현재 소련권에서 벗어난 동유럽의 각국들이 이 나토에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然后苏联崩溃之后，从苏联共产圈所脱离出来的前东欧共产国家，后来也先后加入了北大西洋公约组织。 뭐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과거 소련 세력권 안에 들었던 국가들이 대부분 나토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요.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동쪽으로 전진을 하고 있다, 동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那譬如像捷克斯洛伐克、罗马尼亚，然后还有那个匈牙利、拉脱维亚这几个国家，他们本来是前东欧的共产国家，他们后来加入了北大西洋公约组织。而对苏联、对后来俄罗斯来讲，这些北大西洋公约组织，它基本上对俄罗斯是一种往东部前进的那种行为，对他讲是具有相当威胁性的一个动作。 예, 그리고 그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요, 동맹 정책입니다. 집단 안보 체제가 아니라 각 국가, 개별 국가들과 동맹 조약을 통해서 그 안전 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然后美国它对亚洲国家的政策跟欧洲的集体安全政策不一样，美国在亚太地区的政策是同盟安全政策，也就是说个别的跟友好国家订立同盟友好条约，以同盟友好条约的方式1对1这样形成一个友好关系，用这方式来经营亚太地区。 한국, 일본, 호주 이러한 나라들이 태평양에 있어서 미국과 그 동맹 조약을 각각 맺고 있습니다. 像譬如说在太平洋地区的韩国、日本、澳洲这几个国家，美国个别跟这3个国家订立了传统友好盟邦条约。 미국의 대서양에 대한 관리 전략과 이 태평양에 있어서의 관리 전략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所以说，简单来看，就是说，美国它对于它处理大西洋的政策跟处理太平洋的政策2个政策是不同的，大家可以这样看就可以。 예, 또 미국은요, 특히 해외에 많은 그 군대 기지와 그 베이스와 이 항공모함을 파견해서 이 군사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然后美国就是在世界各地也派遣了大量的航空母舰跟海外基地进驻在海外各地的基地里面。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대와 가장 큰 기지를 보낸 곳이 바로 한국, 일본, 독일 등이 되고 있습니다. 然后海外美军基地最多的地方主要是韩国、日本跟德国这3个国家里有大量的驻韩那个美军基地。 예, 이 그 아편 전쟁 동안에 미국은
이 대서양 국가에서 태평양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刚才讲的内容，就是我在跟大家刚才跟大家所介绍的，就是有关鸦片战争时期美国如何在大西洋跟太平洋这两个势力如何崛起的过程。现在讲下一个阶段。 예, 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세계에 이 그 대항해를 하기 이전에 중국에서는 정화의 원정이 있었습니다. 在葡萄牙跟西班牙的大航海时代之前，这个时间刚好这边刚好是郑和的远征时期。 예, 지금 유럽에 있어서의 대항해와 정화의 앞선 대항해를 비교하는 사진인데요. 정화가 거의 아프리카 일대까지도 한 7, 80년 앞서가지고 그 대항해를 했는데 정화의 대항해는 이 명나라 스스로가 이렇게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这张照片是在比较欧洲大航海时代路线跟之前郑和下西洋所行走的路线。郑和下西洋的路线大概比欧洲大航海时代还要早个7到80年的时间。你可以发现那个郑和他的路线有远到非洲东岸的位置，但是很可惜就是郑和下西洋、郑和航海的这些过程，这个任务后来在明朝自己把这个任务给中断掉了。 물론 그 당시에 서로 문명권이 다르면은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최강국인가 이런 질문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요, 이 당시의 패권은 중국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虽然说那时候各大文明区他们在交流上几乎是没有任何交流，但是然后虽然说有些人会问说哪个国家最强，这个问题虽然很难回答，但是可以确定的是，中国当时那个年代来讲，应该是最大的霸权国家。 이 정화의 대항해가 중단이 된 이후부터 이 중화권에 있어서의 이 각국들, 중국권에 속한 많은 나라들의 힘은 약해지고 또 유럽권에 속한 많은 나라들의 힘은 강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在郑和航海时代结束之后，在中华圈范围之内的相关国家，他们的势力慢慢的开始衰退。而反过来看的话，欧洲在大航海时代开始之后，他们相关的一些国家的实力开始慢慢的变强起来。 역사적으로 몽골이 동유럽을 침략했었죠. 러시아라든가 동유럽 또 중동을 갖다가 침략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몽골이나 중국은 이 공포의 대상, 힘이 센 지역이라고 이렇게 간주가 되었었습니다. 在过去欧洲历史上，蒙古曾经侵略过欧洲东部还有中东地区，所以当时欧洲对于蒙古还有那个中华圈的人的印象来讲，他们是处于一种相当恐怖的印象。当时对蒙古这些亚洲人的印象而言， 예, 유럽 사람들이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중국, 일본, 한국에서 나는 차와 비단과 이 도자기를 많이 사려고 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유럽의 은이 많이 중국으로 유입하게 되었습니다. 在欧洲在经济能力开始慢慢变好之后，他们常购买来自中国跟日本的那个瓷器或者是绸缎，买那来消费，所以因此当时欧洲很多银这些，因为这个钱币那个货币银流出相当多的地方，流到亚洲大陆那边。 영국은 이러한 무역 적자를 갖다가 메꾸기 위해 가지고 인도에서 아편을 키워 가지고 중국에 불법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게 됩니다. 然后英国为了要摆平这个中英贸易赤字的问题，所以当时他们在印度那边种了很多鸦片，再把鸦片销往中国大陆来平衡这个贸易赤字的问题。 물론 영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아편을 파는
이러한 그 더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라고 보기에 다소 애매한 이 그 동인도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나쁜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虽然说当初英国也有很多内部人士认为说这样子卖鸦片给中国是一个不道德、不干净的事情，但是英国他后来还是默认东印度公司继续执行这个贩卖鸦片给中国的这个商业行为。 아편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청나라의 군사력은 매우 형편이 없었습니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当时鸦片战争爆发之后，对英国感到相当惊讶的是，原来清朝当时的军事实力并没有那么强，而且整个鸦片战争结果也几乎所有胜利是朝向英国这边一边倒而胜利的形势。 그 중국과 인도는요 서로가 있다는 존재는 알았지만은요 교류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英国跟中国虽然他们也相当多的交流跟那个冲突，可是他们虽然说有彼此这个贸易交流，可是没有太多的更进一步的交流。 네, 그런데 중국의 차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차가 첨단 산업이죠.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영국 사람들이 중국의 이러한 차 기술을 훔쳐다가 인도에서 재배를 합니다. 차 문제, 그 다음에 인도의 아편, 또 인도 군인들과 영국 군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중국을 침략을 하면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서로 간에 나쁜 이미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当初英国他因为相当喜欢中国的茶叶，然后而且也进口相当多的茶叶，但是为了要能够解决贸易的问题，所以后来他们就窃取中国的茶叶技术。那个茶叶的输出，如果用现在的贸易来讲的话，相当于半导体这个东西。后来英国他就透过联合印度军人组成军队，就侵略中国，然后在印度这边种植鸦片，然后也种植茶叶来减缓跟那个中印之间的贸易。然后因为英国后来联合印度去联合侵略中国的关系，所以中国跟印度后来也因为这些历史因素，所以关系并不是那么好。 시진핑 정부는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편 전쟁에 있어서의 이 굴욕을 넘어서겠다. 이 새로운 100년에는요 이 아편 전쟁 이후에 이 그 굴욕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100년의 전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然后从这边就可以看到，之所以就可以理解为什么习近平他有提出个新百年政策。这新百年政策意思就是说，他从100年前受到屈辱的这个局势里面摆脱出来，然后达成新的100年的一个中国时代。所以我们在看新百年政策的时候，其实我们可以理解一下，就是这些相关的历史背景来这样理解会比较好。 네, 아편 전쟁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많은 이익을 봤는데요. 어떤 나라가 가장 큰 이익을 봤을까요? 鸦片战争，英国跟法国取得很多利益，但是各位知道哪一个国家取得更多的利益吗？ 이 당시에 제정 러시아는요, 이 영국과 프랑스, 중국 사이를 중재를 하겠다는 중재 외교를 하게 됩니다. 当时的俄罗斯帝国，当时曾经就是跟中国表示，他会负责仲裁中国跟英法两国之间的争端，负责仲裁相关的冲突。 그러면서 국경 개념이 애매했던 시베리아와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의 국경으로 조약을 맺는 아이훈 조약을 맺게 됩니다. 那时候因为清朝跟俄罗斯帝国之间的国境线还是相当的暧昧不明，所以后来俄罗斯透过这段时间的外交手段，取得了西伯利亚还有沿海州，中文可能叫伯利这个地方的土地跟它的所有权。 이렇게 중국과 이 러시아와의 관계도
3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는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当时其实中国跟俄罗斯帝国也因为领土问题，曾经经历过300多年的战争而争执这些领土上的纷争。 예, 이러한 그 유럽과 미국의 팽창 또 그 과정에서 이 그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 동남아시아 이런 많은 지역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이 그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在欧洲跟美国当初在印度、中国还有东南亚，他们执行他们的殖民地政策的时候，其实后来也是间接影响到这3个国家形成近代现代化国家的因素之一。 예,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항일 전쟁이라든가 이 국공 내전 기간에 소련은 중국을 돕지를 않습니다. 譬如说像中日战那个八年抗战，或者是那个国共内战时期，基本上俄罗斯没有介入太多。 예, 그 항일 전쟁 기간에 미국은 장개석에 중화민국을 많이 돕지만은요, 중국 공산당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当初美国虽然在抗日战争期间曾经对蒋介石的中国国民党给了相当多援助，但是他同时也给中国共产党相当多的援助。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도요, 미국은 아주 좋은 존재로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所以说，对于中国共产党员来讲，美国曾经也是个美好的存在过。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마오쩌둥이 모스크바로 가가지고 스탈린이 가지고 있는 소련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이권을 반환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当初1949年10月，中华人民共和国成立之后，毛泽东曾经去俄罗斯莫斯科访问斯大林，要求俄罗斯把当初所取得的中国的相关的利益把它还回来。 예, 그 만주에 있는 소련군을 철군을 요구를 하고 그 리순 여순에 있는 이 그 항구에서 소련군이 철수하라는 요구도 하고 만주 철도에 소련의 이권 등을 반환하라고도 하고 또 몽골을 갖다가 국경을 나누는 등 이 소련과 중국이 상당히 이렇게 서로 간에 불만을 가질 만한 일을 하게 되고요. 중화민국을 대체해가지고 새로운 중소 우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当初毛泽东他的要求项目有以下几个，譬如说，要求苏联把满洲中国东北的驻军撤退，然后归还旅顺军港。除此之外，也要求他们把苏联管理的满洲铁路还给中国，顺便要求就是蒙古国境的问题，也要求苏联一并解决。然后后来中华人民共和国就取代了中华民国跟苏联订定了新的中苏友好同盟条约，而取而代之改变两边的关系了。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아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겨나면서요. 이 그 소련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유럽에서는 미국과 나토의 위협, 또 이 그 동측에서는 이 그 성장하는 중국이 위협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当初斯大林其实对于中国毛泽东是相当不满，他觉得毛泽东他所成立中华人民共和国其实是对苏联造成威胁。而斯大林眼中，他认为除了东边有西边欧洲由美国所赞助的北大西洋公约组织对苏联的西部造成威胁。除此之外，新成立的中华人民共和国对于苏联的东部也造成相当大的威胁。这是当时斯大林他所认知的苏联所面临到的问题。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싶다고 1949년도 했을 때는요.
스탈린이 거절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소 우호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아주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일으키는데 동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当初金日成在1949年的时候，曾经跟史达林见面，说他想要发动朝鲜半岛战争，但是史达林他拒绝金日成的要求，他认为说金日成应该首先发展经济才是重要的。但是后来中苏关系恶化之后，后来史达林跟毛泽东后来关系不好之后，这个关系的决裂也造成金日成他发动韩战的主要原因之一。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스탈린은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한다면은 소련이 헤게모니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미국과 중국을 한반도의 전쟁에 유도를 했습니다. 当初以苏联他的立场来讲的话，他认为说，如果中国跟美国在朝鲜半岛发生战争的话，基本上它可以有利于苏联，他趁机把势力扩展到朝鲜半岛里面。所以当时苏联他的立场是希望中国跟美国赶快在朝鲜半岛打一仗，这样子有利于他势力的扩展。 1950년대 후반이 되면요. 중국과 소련 사이에 국경에서의 100만 대군이 동원된 이 분쟁이 있고요. 또 소련이 중국하고 소련이 같이 해군을 연합함대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는데 모택동으로서는요. 중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스탈린의 프루시초프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분개를 하게 됩니다. 当初中国跟那个苏联曾经因为那个边境的问题，在苏联曾在边境部署百万大军。后来其实苏联他曾经向中国提议要成立联合舰队来共同维护海域安全，但是以中国立场来讲的话，苏联赫鲁雪夫他所提议的相关军事的协议，很多都是侵犯到主权，所以当初毛泽东对赫鲁雪夫的言行举止感到相当的愤慨。 소련과 중국이 300년간 사이가 안 좋았는데 49년도부터 57년도까지 잠깐 사이가 좋았는데요. 이 군사 문제라든가 주권 문제를 놓고 이 충돌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중소 간의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中国跟苏联基本上，他们过去300年时间都是处于相当不好的关系。除了1949年到1957年之间关系曾经相当好之外，后来1957年之后，因为军事主权跟领土主权相关问题，导致双方关系都处得相当不好。后来中国跟苏联又因为共产主义的 ideology， 就是政治思想这个路线的问题不同，而双方也起了相当多的冲突。 1968년도에 그 흑룡강에 있는 진보도 점바오따오 러시아 말로 다만스키 섬에서 중국과 소련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968年的时候，中国跟苏联在黑龙江中间的珍宝岛发生了珍宝岛事件，那时候很多中国军人被苏联给击杀。 문화혁명 중에 중국은요. 소련이 핵 공격을 할까 봐서 매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当初中国在发动文化大革命之后，相当担心苏联可能会用核武攻击中国本土。 1964년도에 미국은 베트남 통킹만에 있는 통킹만에서 그 베트남 군대가 미국을 공격했다고 사건을 조작하면서 베트남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当初1964年，美国跟越南因为一些相关因为那个彼此间那个政策上的冲突，所以美国后来发动调兵攻打越南。 미국의 CIA와 같은 이 정보기관은요, 전쟁 초기부터 미국이 패배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당선된 1968년에 당선된 닉슨은
베트남에서 명예롭게 철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当初美国中央情报局 CIA 曾经在越战时期做过调查，他们认为美国在持续的打越战下去之后，可能会战败，所以1968年尼克森出来当选总统之后，他就下令美国美军荣誉的撤离越南。 닉슨에게 있어서 자국의 가장 큰 적은 제1의 적은 소련이고 제2의 적은 중국이었습니다. 当初对美国来讲，第一大敌人是苏联，第二大敌人就是中国。 중국에 있어서도 제1의 적은 소련이었고 제2의 적은 미국이었습니다. 当时对美国对中国来讲的话，第一个敌人是美国，那第二敌人也是苏联，相对讲也是相对的。 마오쩌둥도 닉슨도 손자병법의 EJ 적을 이용해서 적을 제압한다는 이 전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所以毛泽东跟尼克森基本上他们是用敌人的敌人是朋友这个想法、这个战略，所以两个国家就搭上线，就有联络关系。 네, 1972년도에 닉슨과 모택동이 악수를 하면서 미중 간의 이 대탕트가 이루어졌습니다. 然后1972年，尼克森跟毛泽东在公开场合互相握手，然后这个时候也让这个摆荡的外交路线就定型下来。 1978년도부터 중국은 베트남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然后1978年的时候，其实中国它也开始准备要对越南发动战争。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 전쟁 준비 과정에서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또 경제 개혁 개방을 등소평은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然后这个时候，中国除了在准备跟越南发动战争的同时，它其实在跟美国也积极的发展外交关系正常化，然后进行改革开放。基本上，中国那个时候是两边的事情是同时在进行，同时进行。 이때부터 약 40여 년간 미국과 중국은요 아주 특수한 협력 관계가 됩니다. 从那个时候开始，大概30-40年左右的时间，中国跟美国曾经在这段时间维持相当特殊友好的特殊关系。 미국의 대중 전략은 미국의 민주, 인권, 자유를 중국에 퍼뜨리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돕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当初美国对中国战略是希望能够借由帮助中国经济，同时让中国能够把自由民主相关的自由主义思想能够移植到中国那边，让中国在中国能够发芽成长。 미국의 도움에 의해서 성장한 중국은 미국과 같이 민주, 자유, 인권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驻美国认为说，可能中国在美国的帮助下，可能会进而发展到成为一个注重人权跟自由民主主义思想的国家。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은 받지만은 이 아편 전쟁 이후에 이 굴욕을 잊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虽然说中国它后来受到美国经济援助，经济成长也相当的大，也获得相当多的经济成长，可是中国始终没有忘记过去鸦片战争所受到耻辱的这个记忆。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과거의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가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유주의 국가로 변했지만은요, 중국은 그런 노선을 갖지 않았습니다. 虽然说韩国跟日本过去曾经是威权主义国家，后来在受到美国援助之下，慢慢变成自由民主主义国家。可是中国在接受美国援助之下，反而没有进行类似的体系转换。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지난 40여 년간의 미중 협력의 노선, 협력의 시대, 또 전략적인 묵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짠류에더 모치 이런 40년간의 시대 동안에요. 미국의 국력은 점점 약해지고 중국의 국력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빨리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在中国跟美国在过去40多年的战略默契跟战略协力这段时间期间，
虽然过40多年，但是在这段期间里面，美国的国力慢慢的开始衰退，而中国的国力则几乎是以跳跃性惊人的成长，慢慢的成长到现在这个程度。 예. 특히나 2008년도가 아주 극적인 시기가 되었습니다. 特别是2008年，这个是相当重要的时间点。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중국은요, 경제 면에서만만이 아니라 군사, 사회 문화, 또 중국적인 가치를 외국에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在2008年北京奥运之后，中国在军事还有社会还有它的那个价值上，所谓的中国价值上，它其实有相当大的发展，而且这3个东西后来也慢慢的输出到世界的其他的地方。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은 우리 그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쇠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美国后来在经过所谓经济危机之后，后来经济上的衰退程度比我们想象中的还要快。 미국은 점진적으로 중국이 세계 질서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后来美国就有点怀疑中国试图在以渐进式的方式，慢慢的改变现有的国际秩序。 지금 미국의 쇠퇴에 대해서는요, 팽팽한 논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现在对于美国衰退是美衰中进这种理论，现在这个理论目前还在持续的酝酿当中。 미국이 천천히 쇠퇴해 가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 하나는 역사상 없을 정도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계속 해내고 있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当时也有些论点是说，美国现在在持续衰退的这个迹象，基本上是一个帝国主义后期所产生的一个现象。所以，之后美国它为了面对这个衰退问题，基本上，所以它近期也是不断进行所谓的内部革新，来面对这样衰退的问题。 여전히 미국은 군사력에 있어서 또 우주 기술, 또 반도체, 의료,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나라가 되고 있고, 특히나 셰일 에너지 혁명을 통해서 석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고 싶은 나라로 여전히 미국은 강력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美国的军事还有宇宙，还有那个航太工业，还有那个能源方面的技术上，基本上还是处于世界的第一地位。很多国家的人还是很希望能够经由接受美国文化，然后是说移民到美国。所以基本上，美国它即便在衰退的同时，可是它很多领域上还是维持在第一顺位的地位。 이 트럼프 시기에 미국은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가지고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川普在他当选美国总统之后，他曾经推行了一个叫做“美国优先主义”这个政策。 미국은요, 중국 때리기, 또 나토 때리기, 일본 때리기, 한국 때리기 등 많은 동맹들까지도 같이 때렸습니다. 当时川普时代美国政府，他不仅是不仅是攻击了他不仅用政治上攻击了攻击了其他欧盟，也攻击了韩国、日本，然后还有很多相关友邦跟周边其他传统友邦发生过不少的冲突。 미국은 그 한국이나 일본에 경제적 압박을 하면서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동맹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많은 미국 물건을 사달라고 했고, 특히나 미국의 군사라든가 무기를 많이 사도록 했었습니다. 当初美国它曾经透过经济的实力差距，跟一些国家做一些相关的经济压迫，迫使当时许多盟邦他们必须要去买美国的东西，譬如像美国的军事或是国防科技产业的产品。 또 독일,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 많은 이 그 군사비죠, 방위비를 분담하라고도 요구를 했고,
또 주한미군, 주일미군, 주동미군 등을 갖다가 철군하겠다. 혹은 실제로 독일에서는 많은 미군이 철수되기도 했습니다. 当时的美国政府曾经向德国、日本、韩国要求负担相对高昂贵的防卫费用，如果不付防卫费用的话，会以撤军或者调动减少驻军人数来做回应。后来美国他就把驻德美军的数量，就是要把驻德美军撤退了。 예, 트럼프와 시진핑 시기에요.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在川普时期，美国跟习近平之间的那个战略竞争，从这个时候正式的开始爆发。 이 전략 경쟁이라는 게요, 이 전쟁은 아니고 치열하게 싸운다, 다툰다. 전쟁은 아니지만은 치열하게 경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所谓的战略竞争，并不是指战争，而是指在各式各样领域中互相激烈的竞争，互相的比较，互相的在不同领域当中互拼的你死我活，就是没有硝烟的战争。基本上那个战略竞争可以这样子来看待。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학자들은 신냉전으로 간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然后美中之间这样的新竞争关系，后来也被有人认为这个是新冷战时期，被这样子称呼。 신냉전은요, 뉴 콜드 워가 되는데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이 차갑게 전쟁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这个新冷战 New Cold War 呢，这个其实来自于过去美国跟苏联之间关系相敬如宾，这个相敬如宾的关系源自于这样的字词。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은요, 직접적으로 세계 대전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은 뭐 한국이라든가 베트남 등에서 이 작은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대리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큰 전쟁은 없었다라는 의미로 차가운 전쟁의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这个所谓冷战，是因为当时美国跟苏联，它其实不会直接正面的面对面发生大型战争，而是透过周边的小国、周边的盟邦发起小规模战争，也就是所谓代理人战争，透过小规模战争来互相竞争角力，所以这个没有大型战争的关系之下，我们称为只是冷战，这也是冷战为什么称为冷战的原因之一。 그러면은 이 만약에 미중 신냉전이라면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 대전은 안 일으키지만은 대신해서 전쟁할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也就是说，现在美国跟中国的新冷战时期，也是说他们彼此间不会有大型战争，而是透过其他的中小型国家发动小型战争。而各位知道有哪些小型的国家会成为中美之间的代理人战争的主角吗？ 현재 미국과 중국은요, 처음에 무역 관세 분쟁에서 시작해서 기술 경쟁으로, 그리고 2020년 7월에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닉슨 도서관에서 중국 공산당을 갖다가 타도하겠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而美国它在中国之间，除了贸易关税竞争之外，还有技术人才的竞争。而2020年，蓬佩奥曾经在尼克森纪念馆的演讲中公开的说要打倒中国共产党这样的言论。 트럼프 대통령 말기부터 미국의 선거 기간 동안에 이 가치 투쟁,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민주, 인권, 자유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고 현재 바이든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동일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而从拜登政府的末期开始，美国的各部门就开始针对中国的人权还有中国的民主问题不断的进行攻击。而这样的攻击路线其实也持续到拜登政府初期，而拜登政府底下的相关人员也持续的延续上一届政府所做的路線。 예, 이러한 그 미국과 중국의 이 투쟁이
시작이 된 게 베이징 올림픽 전후부터라고 보여집니다. 当初美国跟中国在互相彼此间进行战略角逐的这个战略竞争的这个时期，其实基本上我们可以从2008年北京奥运这个时间点来看待。 2003년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의 각국들은 상당히 유사한 소수민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잘 연대를 했습니다. 当初2003年发生921事件之后，中国、俄罗斯、欧洲等国他们因为国内有相关的少数民族的问题，所以他们也遭受到同样的威胁跟同样的情况。 미국의 정책의 중심이 중동으로 가 있었는데요. 이때 중국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도련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남중국해 또 타이완 또 이 한반도가 있는 황해 지역의 군사적 진출을 갖다가 활발하게 합니다. 美国政策后来从初期两广时期的中东后来慢慢延到中国南中国海的部分，然后延伸到台湾还有韩半岛的，后来他们把战略集中地点移到刚才上面讲的这几个地方。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는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든가 피보트 아시아로의 이 회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当初奥巴马时期，他曾经推行一个叫回归亚洲的战略，就是说把海外的那个经营重点重新转回到亚洲地区里面。 이때 중국과 일본이 지역에서의 세력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아베 수상이 이 그 일본, 호주, 인도, 미국 네 나라의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当初那个日本跟中国因为钓鱼台跟一些领土纷争问题，那个安倍政府曾经就是联合日本、澳洲、美国跟印度这4个国家，希望说能够以这4个国家为主的组成一个共同的团结阵线。 인도나 호주의 그 해군 전략가들도 유사한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然后像印度或是澳洲相关海军战略的政策智库人也有类似的想法。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등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등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在这样的战略思维之下，所以美国跟韩国、日本也建构了所谓的萨德飞弹系统，来确保地方的安全。 네. 시진핑 정부는요, 본인들이 미국의 패권을 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신형 대국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主席习近平曾经说过，他希望能够以不挑战美国霸权的前提之下，以新型大国关系来跟美国调整跟美国之间的关系。 마오쩌둥이 1949년 12월부터 50년 2월까지 모스크바에 갔을 때 상황이 떠오릅니다. 这个时候突然就有点像1949到1950年之间毛泽东访问莫斯科的那个情况有点类似。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에게 마오쩌둥은 스탈린 동지는 세계 혁명의 지도자가 되시고 나는 아시아 혁명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当初毛泽东在跟斯大林讲斯大林对谈的时候，毛泽东说他称呼斯大林是世界革命的指导者，而毛泽东自己自称自己是亚洲地区革命的指导者。 그 말의 뜻은 소련은 제1의 공산주의 국가고 중국이 제2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은 누구에게도 2위를 허용한 적이 없었는데 마오쩌둥이 제멋대로 자기가 세계 제2위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也就是说，依照中国毛泽东他的想法，就是说中国苏联是世界第1的共产主义国家，中国是第2是那个共产主义国家，
但是当初苏联他其实并没有想说谁是第一谁是第二这样的想法，而是毛泽东他见到斯大林之后提出这样子，毛泽东提出这个苏联从来没有想过的这样的新的想法。 신형 대국 관계라는 뜻은요, 그 역사적으로 패권국과 제2위의 국가인 도전국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지 않으면서도 제2위의 국가가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这个新型大国关系之所以叫新型大国关系，因为过去的历史上可以看到，就是当世界霸权第一大国跟第二大国常因为霸权争夺关系产生冲突跟战争。但是中国当时所构想是说，他只想成为第二大国，不想跟第一大国发生任何的冲突，所以这个也是中国当初所提出的新型大国关系里面所阐述的概念。 미국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에게 2위 국가가 되라고 허용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美国他的反应也跟苏联一样，他们从来没有想过要给中国当第二的大国这样的想法。 시진핑의 이러한 그 사상은 이 등소평의 외교 정책인 도광양해를 넘어가지고 국력을 마음대로 드러내는 행동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习近平这样的做法，其实被外界认为说他是超越了邓小平所谓的韬光养晦这个政策，而是把军事能力提升到一个程度，而不再只是过去韬光养晦这样把自己实力隐藏起来这样的做法，跟这样过去做法是有所不同的。 제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요, 나토와 동맹을 통해서 세계의 바다의 안전을 보장을 했고, 또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 미국적인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통해 가지고 이 부자 나라로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当初那个斯大林就说，那个北大西洋公约组织透过基地安全跟同盟关系保护了领海安全，而之后中国、韩国、日本、德国、欧洲、美国等国，而中国、韩国、日本跟欧洲等国，他们透过美国所提倡的自由贸易主义进行所谓的自由贸易、开放主义贸易，进而取得很多的财富。 시진핑의 1대1로 정책은 세계 무역이라든가 또는 인문사회의 교류, 공존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从习近平他所讲的“一带一路”是指说经过世界各国的文明交流跟人才交流的共存，他所强调是这些内容。 그러나 미국은 이 시진핑이 주장하는 강군몽이라든가 또 중국몽이라든가 또 신형 대국 관계와 결합이 된 이것도 일종의 무역만이 아니라 군사 정책의 일환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但是在美国眼中，中国所讲的强国梦、中国梦或新型大国关系，实际上在美国人眼中，这个可能就是一种另类的军事膨胀、军事扩张的战略。 그래서 오바마 정부부터 시작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요 구체화하는 작업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所以说，奥巴马时期他当初所提的印度太平洋印太战略，在川普时期任内，他把奥巴马所提出的战略加以具体化，加以实施具体化，实施在现实面当中。 예, 이 인도 태평양 전략과 1대1로 전략이 충돌하는 최초 지점이 중국이 말하는 제1 도련선 지점이 됩니다. 中国的一带一路跟美国的印太战略，他们两个战略所产生冲突的地方，刚好就是我们所谓的亚洲的第二岛链这个地区。 이 지역의 핵심 지역이 바로 한반도, 타이완, 베트남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而这个第二岛链里面的主要的纷争地区就包含了韩半岛、台湾跟越南这3个地方。
지난 40년간 미중 간의 협조 노선 속에서요,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부자 나라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当初在美国跟中国合力协力的和平这段40年这段合作期间之内，很多不少国家是跟美国建立外交关系，在跟中国建立所谓的经济往来关系。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이러한 좋은 시대가 지나가고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이 많은 나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过去曾经美好时期，就是经济靠中国，安全靠美国，这段美好时期已经过去了。现在美国跟中国已经开始要求周边的同盟国周边的相关国家必须在这两个国家之间选边站，造成现在中间国家的一些困扰。 일본과 호주와 인도와 같은 미국과 가장 군사적 협력을 하는 나라조차도 중국에게는 경제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현재 말을 하고 있습니다. 像譬如说跟美国关系非常深的日本跟澳洲，虽然说他们在安保上面非常的依赖美国，可是在经济上面，他们也认为说他们在经济上面跟中国也是交往的非常深，需要依靠中国这边的经济。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보면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중국과 대결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然后，如果我们看拜登政府这些的外交政策的话，它其实是针对不同的 case、不同情况产生对决、竞争或协力合作的关系。 코로나 이 문제라든가 기후 문제 등에 있어서는 협력을,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을,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대결을 이렇게 사안별로 다릅니다. 在疫情发生之后，在疫情的共同合作、军事上的对决或者经济上的合作，在不同的情况下，各不同主题会有不同的合作关系跟对抗关系。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신냉전으로 가지는 않고 이 그 과거의 협력에서 대결이 많은 경쟁과 대결의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我个人认为，其实基本上韩国跟中国，不是美国跟中国还没进入新冷战时期，基本上美国跟中国是对于经济上的问题产生对决。我个人这边推论是比较小心的推论，我觉得这只是在经济上的对抗关系，而不是全面进入到新冷战时期这样的关系。 미국은 역사 속에서 본인들이 명백한 운명을 가진 나라로서 이 그 지구에 있어서의 평화를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美国始终认为说他们在命运上面有扮演相当重要的角色，所以说他们是要负责，他们认为他们在扮演这个角色就是要负责维持世界的和平跟秩序。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에 이 중국이 당한 치욕을 갖다가 이 그 서력을 하고 새로운 100년을 만들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现在中国他的认知是在于说，他认为他已经从100年前所受到屈辱里面站起来，然后从这屈辱站起来过程当中，他能够在这个未来能够开创未来新的100年时代，这个中国的时代，这是中国他对于他将来这个未来的认知是这样子。 이러한 충돌과 경쟁의 핵심적인 지역이 한반도, 타이완, 이 남중국해, 베트남 이런 지역입니다. 在竞争跟冲突这样的往来的情况之下，最激烈的地方是韩半岛、台湾，还有南中国海，另外一个地方是越南。 이 중국과 미국의 이 투쟁에 끼어 있는 이 중견국이나 이 약소국들은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夹在中国跟美国之间的竞争之下的弱小国家，或是中型国家，或是一些小国，基本上他们是很希望能够避开这样的竞争的情况。 예, 미국이나 중국의 한편에 줄을 서는 것도 방법이고 또는 중간에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양한 외교 정책들이 각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现在世界各国一些中小型国家也在讨论说是要选哪边站，是要靠美国站、靠中国站，或是站在中间，或是采取怎样的综合策略来维持关系平衡。这是目前很多国家在讨论如何在中美关系之中生存的一个主要的课题。 친미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친중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친미 친중 국가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외교 노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目前有很多的外交路线政策也在研究当中，譬如说像成为亲美国家，或者亲中国家，或是同时亲美亲中国家这样的外交路线的政策跟考量，目前很多学者都在研究这样的主题。 예, 저는 이 시간에 다양한 정책 중에서 유럽 공동의 집, 유럽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在这个主题当中，我个人是希望能够举个例子，像这个欧洲共同之家欧盟这个例子给大家做分享。 유럽의 강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와 많은 약소국들은요,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증오의 감정이 넘쳤습니다. 欧洲在过去几个强国，英国、法国、德国，还有周边小国家进行了将近数百年的战争。在过去这个战争时期，基本上这几个国家彼此之间的感情是非常的憎恶彼此之间的关系。 이러한 화해가 불가능할 것 같은 적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석탄과 철광 또 그 핵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공유하면서 가까워지고 지금은 유럽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국가 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在过去这些看起来基本上不可能和解的欧洲小国，后来他们在整合在一起，彼此分享彼此之间的核武技术、铁矿、煤矿，在彼此之间达成了和解的关系，而且除此之外，他们彼此之间还成为一个共同体欧盟。这个也是过去不可能的事情，可是现在发展到现在，这个也是一个相当好的例子。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에 예를 들어서 무역량,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있고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7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 국가들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이기 때문에요. 1, 2, 3, 6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 또 세계적인 경제적 대국이기 때문에요. 한국은 스스로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韩国它目前贸易规模是世界上前10名，然后军事规模的话是世界上第7名。但是看朝鲜半岛韩半岛周边的局势，可以看到韩半岛周边有3大邻国，一个是美国、中国、俄罗斯，刚好全世界最3大强的军事武力，第1强、第2强、第3强的强国都刚好在韩半岛的周边，而世界上的主要经济体也都在韩半岛的周边，围绕在韩半岛周边，所以韩国它本身认为说它自己不是所谓的强国，在大国面前，它基本上它不是所谓的强国。 네, 지리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한국은 전형적인 미들 파워, 중견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因为这些地缘政治、地理位置的关系，所以说韩国现在目前是希望能够成为 mid power， 就是所谓的中间国家这个角色来扮演这个角色。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항상 이 4개국에 대한 외교 정책이 중요했습니다. 从冷战时期到现在，韩国主要是以4大外交政策为主轴。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미중 경쟁을 넘어서 가지고 새로운 국가들, 아세안이라든가 인도, 태평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연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而韩国的新南方政策主要它的目的是在于跨出美中竞争的关系，以东协国家跟南太平洋国家为主，彼此之间互相联合、互相合作，进而去思考的新的发展关系，进而去避开美中的竞争关系。 무역에 있어서 공정무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在贸易上面有一个公平贸易这个专有名词。 무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자 나라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고 있는데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돈을 지불을 하고 무역을 하자는 논리입니다. 这个贸易在贸易在发展同时，常常会发生就是贫一贫富一富，钱越赚越多或是越穷。但是如果你能够从正当的方式取得财富的话，这样的方式的话，基本上我们可以称为是公平贸易的因素之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보면은요, 이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을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극단적으로 자국만을 위해서 자국의 이기주의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各位如果可以看最近疫情发生之后，那个疫苗分配的问题，还有大国之间疫苗的协商跟分配的话，你可以发现很多时候这些利益都是被少数几个强国所独占所垄断。 냉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존경했던 이유가 관용과 절제, 또 자유무역이라는 공공재를 세계에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当初很多国家在冷战之后跟随美国，是因为他们认为跟随美国的话，可以经由自由贸易还有公平平等的贸易，能够取得相关的资源。 트럼프 시대에 미국 우선주의가 여전히 많이 나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川普时期所提倡的美国优先主义，基本上还是有留下一些不好的影响跟不好的状况，目前还是持续在发生当中。 억강부약, 너무 강한 것은 좀 누르고 약한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은 도와주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그 대동 세상, 그러니까는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국제 관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目前在所谓国际关系里面有所谓大同思想，就是说以强扶弱，然后弱小国家共同合作这样的大同主义思想，这现在目前国际关系的理论里面也慢慢有出现这样的新的思维出现。 이렇게 외교 용어로 현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공정무역과 같이 외교에서도 일정한 이 공정성, 다 같이 잘 살자 이러한 정신이 필요한데 이러한 외교를 공정외교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외교의 정신이 앞으로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虽然说现在国际关系理论里面还没有出现专有名词，但是我个人在针对这样的外交行为，我认为这个叫做公正外交；而这样的贸易行为，我认为这叫公正贸易。这样的公正贸易跟公正外交行为，其实我认为在未来的疫情或疫情时代，会有益于国家跟国家之间彼此之间的发展跟合作，和减少冲突的发生。 실제로 세계에는 미국과 중국과 모두 다 친해지고 싶은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其实很多的国家很希望同时能够跟美国跟中国同时能够发展友好关系，能够在两边获取相同的对待跟利益。 물론 한두 나라가 연대해 가지고는 어렵지만은 유럽의 공동의 집처럼 많은 나라들이 연대를 한다라면은 이 미중 간의 이 전략 경쟁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구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而实际上能够同时跟两个大国同时发生连带关系，实际上相当困难。但是如果能够像欧洲一样，中间国家彼此之间能够共同合作的话，基本上我觉得这样子的关系搞不好未来也有这样发展的可能性。我是这样子认为。